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쓸모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 지은이는 이충영. 유튜브 채널 충코의 철학을 운영하며 철학과 삶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의외로 튀르키예에서 시작됐습니다.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지요. 그곳에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가 활동했습니다. 탈레스는 기원전 626년에서 623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추정합니다.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무엇이 그를 철학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물로부터 만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라는 거지요. 탈레스를 비롯한 밀레토스 학파 사람들을 가리켜 흔히 자연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자연 사물들의 원리를 해명하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밀레토스 학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시작 혹은 근원이라는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밀레토스 학파는 아르케를 물질적인 뜻에서 사용했습니다. 탈레스는 물이 만물의 아르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만물의 아르케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르케에 대한 밀레토스 학파의 관심은 세상 만사의 근원을 찾으려는 자세로서 서양 철학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학자들은 탈레스가 역사상 최초로 미토스에서 로고스로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미토스는 신화를 뜻하고 로고스는 이성을 뜻합니다. 탈레스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적 추론 능력을 발휘해 자연 속 관계를 밝혀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철학의 역사는 결코 이성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토스와 로고스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철학사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로고스와 미토스에 한 발씩 담그고 있는 존재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 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만물이 끝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반대로 세상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전체는 언제나 이미 하나의 존재로서 완결적인 상태일 뿐 더 보태거나 빠질 것도 바뀔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진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그는 진리는 하나이고 불변하며 영원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후 철학사에서 이성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흐름이 나타나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감각보다는 이성을, 물질적 차원보다는 그 너머의 이상적 차원을 더 우선시하면서 어둠을 해치고 빛을 찾는다는 진리 탐구의 자세를 공고히 한 겁니다. 번영기를 누리던 아테네에서는 부유한 자유민들이 서로 토론을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투표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연설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논증을 통해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납득시키는 기술을 가르쳤지요. 소피스트들에게 진짜로 옳은 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가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철학 사가들은 전반적으로 소피스트들이 상대주의를 표방했다고 주장합니다. 소피스트들은 인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법도에 따라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득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라시마코스의 생각에 따르면 사회의 기득권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정의 같은 가치를 앞세워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는 회의주의에 기초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명한 소피스트 고르기아스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뭔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혹시 뭔가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을 남들과 소통할 수는 없다. 이는 진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회의를 나타냅니다. 가장 저명한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흔히 상대주의 혹은 관점주의를 가진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사람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판단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 사회가 거대한 전쟁 같은 파괴적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은 절대주의를 표방하는 전통 철학을 뿌리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올바른 체계를 세우고 나머지 시각을 모두 오류로 취급하고 제거하려는 철학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라면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철학자 데리다는 인간의 모든 언어가 결국 타인과의 소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철학자와 소피스트는 완전히 구별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주의를 완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면 꽉 막힌 사람이 돼버립니다. 반면 극단적 상대주의를 추구하면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 그 어딘가에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이데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많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진 개념입니다. 이데아는 원형을 뜻합니다. 플라톤은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고 완전한 차원의 원형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낮고 불완전한 차원의 현실은 그 원형이 변형되어 나타났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뚝심 있게 수행하며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곧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은 원리적 사고, 학문적 지식, 지혜 등을 담당합니다. 기계는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화를 내며 그것을 바로잡도록 합니다. 욕망은 돈을 벌고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한 인간이 비로소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지성주의적 체계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을 지적인 존재인 이상으로 몸을 가진 존재,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 감정을 가진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죠. 현대 철학은 플라톤 전통에 뿌리를 둔 지성주의와 그의 반기를 든 반지성주의가 서로 싸우며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을 유행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단어는 행복으로 자주 번역됩니다. 에우는 좋다라는 뜻이고 다이모는 수호신,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의 영이 좋게 작동하는 것, 즉,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잘 살아간다는 건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들을 잘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 고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 용기, 절제 같은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둘째는 지적 관조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철학자들은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라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윤리적 삶의 구체적 차원이 조명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윤리적 문제를 마주치며 살아갑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 정부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세금을 어디다 써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두고 우리는 보편 타당한 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굳이 보편 타당한 답이 없어도 삶에서 많은 선택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란 바로 이런 실질적인 문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며 올바른 균형을 잡아나가는 능력입니다. 아테네의 전성기가 끝난 이후 서구 사회는 혼란에 빠져듭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민주주의는 무너졌으며 이성적 대화보다 무력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지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진리 탐구와 사회 변혁보다는 내면의 평정을 추구하는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부상한 개념이 아타락시아입니다. 아타락시아는 혼란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뜻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를 일종의 즐거운 상태로 해석하며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봤습니다. 에피쿠로스 주의자들은 행복에는 감각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 정신적인 요소가 혼란과 불안의 부재, 즉 아타락시아라고 봤죠. 그들은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해 지나친 쾌락에 휘둘리는 걸 피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즐겁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강인하고 현명한 정신의 힘을 갖추는 걸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외부의 경험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아타락시아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를 명확히 구별해서 불필요한 감정의 날뛰임을 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코기토는 본래 나는 생각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철학에서는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쓰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말이지요. 데카르트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자신의 모든 지식을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사람들의 인식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확고하게 믿어온 지식이 외국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어쩌면 다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되지요. 둘째로
감각적 경험이 겉보기에는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실은 거짓된 인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작게 보이기 때문에 크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결국 모든 지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좌절하던 때에 데카르트는 마지막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모든 지식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생각보다는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에 의지하여 진리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를테면 신의 은총을 바라는 식으로 진리에 이르려 한 거지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온전히 인간 자아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완전히 명증한 판단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는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사회계약론의 선구자인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주장에 따르면 머나먼 옛적에 사회가 존재하지 않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순전히 각 개인의 힘과 양심에 의존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자원은 한정돼 있으며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람이 꼭 생긴다는 겁니다.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요약하는 암울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사회를 이루어 사는 게 더 낫겠다 라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곤 공통의 법을 지키며 살자고 합의를 봤을 것이며 국가가 생겨났을 겁니다. 흔히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양축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는 쪽은 보수라 불리고 평등을 좀 더 중시하는 쪽은 진보라 불리죠. 자유주의의 시발점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로크입니다. 로크의 정치 사상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사유재산을 만들 자유를 가졌다고 보는 데에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가 핵심을 이룹니다. 즉, 자유주의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최소한으로만 간섭해야 하며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어떤 생각이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반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주로 전통적 혹은 가부장적 위계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걸 뜻합니다. 범신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라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는 스피노자가 대표적으로 범신론을 주창한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신의 의미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자연이 곧 신이며 신이 곧 자연이라고 봤습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에서는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신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풀도 신이고 바람도 신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령 사상 같은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령 사상에서는 각 사물에 그 사물을 지키는 신적인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스피노자의 범신론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유일한 신이 변형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2000년대 들어 철학계를 비롯한 인문 사회 계열에서 정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 기분, 심리적인 느낌을 총칭하는 단어인데 철학에서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일부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은 인간을 독자적이고 이성적인 개인이 아닌 몸을 통해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동 개념에 주목하게 됐지요. 명사로 affect는 정동을 가리키지만 동사로는 영향을 준다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환경 및 상황 속에 있으면서 주변의 영향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정동은 인간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어쩌면 이성보다도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동 개념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철학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피노자의 범신론 사상에서 정동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실체이며 그것이 곧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라는 하나의 존재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신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각각의 사물과 생명체는 모두 하나의 신으로서 서로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의 독자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범신론 사상이 오히려 이 세상의 구체적인 존재들 사이에 얽혀있는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관념론에서는 이 세상이 물질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념론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일랜드의 성직자이자 대표적인 관념론자였던 조지 버클리의 견해를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당대 유명했던 로크의 철학적 견해를 비판하며 주장을 펼쳤습니다. 로크는 외부 대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제1성질과 제2성질로 나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성질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성질을 뜻합니다.
반면 제2 성질은 주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하는 성질입니다. 눈앞에 사과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로크는 사과의 크기나 모양은 제1 성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사과는 항상 똑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요. 반면 색이나 질감은 제2성질에 해당합니다. 색은 사과의 빛이 어떻게 비추고 있으며 내 눈의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고, 질감은 내 손에 굳은 살이 얼마나 배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그런데 버클리는 사실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는 제2 성질뿐만 아니라 제1 성질도 인식 주체에 의존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클리의 비판의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실제 자신이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인위적인 것들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가정한다는 겁니다. 버클리는 1과 2를 합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세계의 대상은 언제나 내가 인식한 채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나의 인식을 넘어선 세계 자체를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런 배경에서 버클리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존재는 오직 내가 인식함으로써만 가능해집니다. 버클리의 관념론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욱 세련된 형태로 발전시킨 게 칸트의 사상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 니체, 하이데거 등으로 이어진 주관주의적이고 도전적인 현대 사상들이 모두 관념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관념론은 나 자신을 모든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권위에 과감히 도전하는 잠재력이 있죠. 칸트는 인간의 감각 경험은 항상 시공간이라는 틀에 따라 생겨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미 인식의 조건으로서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은 선엄적입니다. 칸트 이후로 철학에서 선엄은 주로 모든 경험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칸트는 인간이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선엄적 형식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칸트 이전까지 철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대상은 세계 혹은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형식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우리가 가진 형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므로 그 형식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진리를 얻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본 거지요.
칸트 이전까지 철학은 주로 존재론적 성격을 가졌다면 칸트 이후로는 인식론적 성격이 부상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인식론에 집중한 철학에는 항상 깨름칙한 면이 남습니다. 바로 우리는 결코 인간의 인식구조 이상으로 나아가 세계에 대한 알을 얻을 수는 없다는 한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해진 틀대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 뿐이지요. 정언 명령은 칸트의 윤리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개념입니다. 정언 명령은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나쁜 결과가 초래될 것 같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의 대표적인 정언 명령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되기를 내가 원할 만한 그런 법칙을 따라라 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그런 법칙을 보편적인 법칙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물론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주의의 의미입니다. 물질의 가치, 그리고 그 물질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의 가치를 최고로 삼는 사고방식이지요. 둘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건 오직 물질밖에 없다고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세상에 오직 정신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유심론과 대비됩니다. 둘째와 비슷하면서 약간 결이 다른 셋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은 주로 철학자 마르크스와 이어집니다.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구조가 정신적 조건이 아닌 물질적 조건을 핵심 원인으로 해서 변화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회의 변화, 역사의 흐름은 학문적 지식이나 이성, 도덕 같은 걸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삶의 실질적 조건의 기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에서 특정한 모순이 계속 곪다 보면 자연스럽게 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 그 모순을 극복하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마르크스가 당시 사회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제시했던 유물론적 시각, 즉 인간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조건이 정신적 조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시각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기념비적 저작을 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전 세대 철학자였던 칸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은 항상 특정한 형식, 틀에 따라 이 세계를 인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틀은 시간, 공간, 인과성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식 틀로부터 자유로운 그 형식에 의해 포착되기 이전의 세계의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초적 세계는 시공간적 구별을 초월하며 그 어떤 인과적 관계로도 설명되지 않을 겁니다. 원초적 세계에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구별이 없으며 이곳과 저곳 사이에 구별도 없습니다. 가까움과 먼도 없고 원인과 결과 역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불분명하게 뒤섞여 있으며 그 어떤 언어로도 정확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의지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탄생하고 소멸하도록 하는 무언가일 뿐입니다. 그게 뭔지 더 이상 정확히 인식할 수는 없고요. 표상은 바깥표와 모양상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뜻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항상 표상으로서의 세계만을 확실히 경험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 세계의 진짜 모습이라고 자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경험에 나타나는 건 어디까지나 세계의 표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는 철학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표상의 모습에 대해 의심하고 표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구조를 탐구하며 그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는 활동이라고 봤습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쇼펜하우어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려 했습니다. 또한 니체는 우리에게 진실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당연해 보이던 도덕, 종교, 인간의 정체성을 모조리 의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표상을 의심하는 사고는 현대 철학에서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초이는 현대 철학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니체를 통해 유명해진 개념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이는 기준 자체를 넘어선 인간을 뜻합니다. 하나의 정해진 기준에서 남보다 우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며 이전의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은 그 자체로 최종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며 언제나 더 나은 인간, 즉 초인이 되기 위한 중간 다리로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니체가 바랐던 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자아를 억압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창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꼽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입니다. 그는 언어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가 아닌 사용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일종의 게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언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대로 그 표현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그 반응에 대해 상대방은 또 나름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언어를 매개로 반응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언어놀이입니다. 언어놀이는 하나의 표현이 실은 무한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삶을 반영하는 것이지 삶 이전에 언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언어의 경직성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표현의 의미가 유일하게 정당한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 취급합니다.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나 틀린 사고를 한다고 여깁니다. 언어놀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신의 게임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무언가가 실용적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쓸모가 있다는 뜻이지요. 철학에서 실용주의는 어떤 믿음이나 이론이 그게 얼마나 쓰임새가 있느냐에 따라 참, 거짓, 의미, 무의미 등이 결정된다고 보는 사고방식을 가리킵니다. 실용주의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찰스 샌더스 퍼스가 만든 개념으로 그의 친구 윌리엄 제임스가 크게 대중화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어떤 믿음이 참인가를 가려내려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는 순서를 뒤바꿔 생각했습니다. 거짓 믿음이 널리 퍼지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믿음이 곧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과 거짓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을 품습니다. 이 믿음들이 얼마나 참된지는 그 행동이 발휘하는 실질적 효과에 따라 판가름돼야 한다는 게 제임스의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알던 것과
새롭게 경험한 것을 최대한 잘 중재하면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하죠. 제임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믿음은 삶에 도움이 되는 딱 그 정도까지만 참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습니다. 남의 생각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현명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과 거의 똑같은 생각을 이전에 누군가가 이미 했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철학적인 개념들은 다른 시대, 다른 사상의 개념들과 연결됩니다. 특히 비판자들이 꼭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하나의 생각을 모든 후대 사람들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고 찬반 의견을 주고받으며 인간의 생각은 변화해 나갑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천재들마저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격렬히 싸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배움의 시선으로 타인에게 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쓸모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철학이 다루는 질문을 생각할 때 철학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모두 자신만의 신념과 판단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가장 큰 특징과 장점이 뛰어난 두뇌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사고이기 때문에 철학은 인간 고유의 활동이고 인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은 믿음이나 신념에 가깝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적은데 그 많지 않은 알의 대부분이 진정한 알미라기보다는 신념이나 희망, 추측이나 기대 등에 가깝다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인간 성향을 감안할 때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 온 것도 기적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사유하는 능력이고 사유하는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믿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이후 교육을 받아서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육 내용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피교육자가 직접 검증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능력, 즉 믿는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일단 그 믿음이 실제 현실과 부합하면 계속 그것에 맞춰 살아가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믿음은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믿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반증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 게으름, 지적 완고함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없애거나 개종시키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냥 서로가 다르게 믿는 것뿐인데도 말이죠. 나의 믿음은 진실이고 너의 믿음은 허구라는 오만함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생각은 모양도 질량도 없는 무형의 존재인데 생각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많은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 부정당하는 현상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영혼이나 정신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대응하지요. 철학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철학은 인류가 다듬어왔던 생각들의 총합입니다. 최소한 철학이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는 철학을 알아야 하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최고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최고라고 믿고 철학자들은 철학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근본이라고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야말로 궁극적인 진리라고 확신하지요. 사실은 모두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철학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쓸모있는 사고를 위한 최소한의 철학 같은 철학 입문서를 전 국민이 한 번만이라도 읽어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철학 강대국으로 한 걸음은 더 다가갈 듯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